사연을 보내면서 그날 사건을 생각하니까 꿈에 나올까봐 정말 섬뜩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때는 7년 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날은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대전역에서 출발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는 탓에 서로 연락이 뜸해졌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축하도 해줄 겸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평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은 처음 가는 거였죠. 그렇게 대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서 5시쯤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에게 자취방으로 들어가 먼저 쉬고 있으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구이동 근처였는데 길도 잘 모르고 초행길이라 눈앞에 보이는 2번 출구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구이동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검색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이 불편한지 특이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는 배가 튀어나와 임산부로 보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불편한 몸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울면서 부탁을 할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저도 서울은 처음이고 이제 막 도착해서 지리를 모른다고 설명하니까 제 팔을 잡고서 근처에 보이는 공중전화로 끌고 가더군요. 끌려가면서 여자 손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배가 부른 임산부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자치고 힘이 정말 강했죠. 그 여자는 공중전화로 가더니 기다려달라고 하고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만 들으면 70대 정도로 느껴지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그 여자가 할머니 딸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길을 못 찾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부탁을 할 게 아니라 경찰 도움을 받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택시 타고 딸의 집까지만 데려다 주면 20만 원을 준다면서 울먹거리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직접 데려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뭔가에 홀렸는지 친구 만나려면 시간도 멀었고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를 물어봤죠. 할머니가 말한 주소는 구로구 가리봉동이라고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도착하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그 여자를 태우고서 기사님께 가리봉동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니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예상보다 가까운 곳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서울 사람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택시를 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는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타고 왔던 택시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정차를 하는 거였죠. 기사님이 창문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서 빨리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분을 데리러 오기로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택시비 돌려줄 테니 얼른 타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제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였죠. 순간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힘으로 여자를 밀쳐내면서 택시에 탔고 기사님은 곧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까 그 여자 임신한 거 아니라고 배 안에 고무로 된 공이 들어있었는데 못 봤냐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내려주고 그냥 가려다가 기사님이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역 주변에서 두리번 거리거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내렸던 곳이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인데 타 지역 사람이 그쪽으로 가달라고 해서 의심스러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할머니와 그 여자는 한패인 것 같고 할머니가 보내주겠다던 사람에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솔직하게 사례금 20만 원에 솔깃했고 임산부 여자도 너무 안 돼 보여서 도와주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조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도와주기 전에 의심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그날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때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소름이 돋고 고민형을 보면 섬뜩하기만 합니다. 그 당시 결혼 4년차 아이가 3살이 됐을 때였죠. 결혼 초기 남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남편 직장이 전남 남원으로 발령이 나서 의도치 않게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대구 지점에 자리가 나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저와 아이는 대구에 거주하고 남편은 주말마다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평범하던 일상에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여보 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이번 주는 못 내려갈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남편이 딸 바보라 아이를 무척 보고 싶어 해서 결국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남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운전을 자주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었고 아이 용품을 챙기고 나서 카시트에 아이를 태워 출발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서 남원까지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운전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목도 마르고 해서 거창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휴게소 편의점에 들려 생수와 커피를 사고는 차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저기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40대에서 50대 사이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배도 고프고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해서 급하게 5만 원만 빌려달라는 겁니다. 남자는 트럭에 인형을 싣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던데 5만 원짜리 인형과 여자에게 몸에 좋은 보약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순간 들었던 생각이 얼마나 급했으면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이 엄마에게까지 이런 부탁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어려운 사람 돕는다 생각하고 5만 원을 건넸더니 트럭 뒤에서 커다란 곰인형과 보약으로 보이는 조그만 박스를 가지고 오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
그 남자는 굳이 차문까지 열어서 고민형을 실어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에게 좋은 보약이라면서 박스에서 보약을 꺼내더니 먹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먹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보약 하나를 뜯더니 마시고 운전하면 잠도 안 오고 좋다고 계속 권하는 거였죠. 성의를 봐서 맛만 살짝 보고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차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는 지갑을 잃어버린 남자를 도와준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 회사 숙소에 도착했고 시간을 보내다 일요일 3시쯤 대구로 내려오고 있을 때였죠. 아이도 신경 쓰고 운전까지 하다 보니 온몸이 피곤하더군요. 휴게소를 지나고 마지막 졸음 쉼터가 보이길래 잠깐 쉬었다 가자 싶어서 쉼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카시트 옆 보약이 들어있는 박스가 보이더군요.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보약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했죠. 그 남자가 피로회복이 좋다고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자리에서 보약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30분만 더 가면 도착하니까 집 가서 연락한다고 하고는 차에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눈앞이 흐리고 술을 먹은 것처럼 어지러운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해가 져서 저녁이 되어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고 아이를 안고 달래주며 시간을 봤더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나서 한약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찾아갔죠. 휴게소에서 어떤 남자에게 받았는데 한약을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가 지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한약에 환각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수면제를 갈아서 넣은 것 같다고 형사님이 말을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사람마다 수면제 반응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소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나 그 남자는 다른 휴게소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던데 주로 휴게소에서 여성과 아이가 있는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고 고민형을 주면서 아이 엄마에게 접근한 뒤 수면제를 탄 한약을 건넸다고 합니다. 만약 한약을 마시고 잠이 들게 되면 차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 아이까지 납치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저 포함 6명으로 밝혀졌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남편과 친구들은 다들 기겁을 하며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리석은 저 때문에 아이가 위험해질 뻔한 게 너무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천구 금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오후 4시쯤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그날은 작은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내가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와 금천구에 위치하는 대형마트로 출발했죠. 그날은 평일이라
주말보다 사람이 작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녁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서둘러 주차를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마트로 들어가 장을 보고 마트 입구 물품 포장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빈 박스에 장을 본 물건들을 포장하고 주차된 차로 걸어갔죠. 그런데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더군요. 평범한 아저씨였다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옷차림이 눈에 띄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월달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그 아저씨는 녹색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와 아내는 정말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 50대 아저씨가 맞은편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와 아내는 차 안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주차장에 놓여진 쓰레기통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거였죠. 누가 봐도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장소에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꽤 있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기가 좋지 않았죠. 차에서 내려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쇼핑카트에 아기를 태우고 3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지나갔는데 젊은 부부 중 아이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아저씨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를 태운 쇼핑카트를 반대쪽으로 밀더니 젊은 부부가 급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아저씨도 부부를 쫓아가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급하게 차에서 내렸더니 지하 주차장 바닥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고 아내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그 아저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했고 아저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죠. 아이 아빠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있고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경찰에 검거되면서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아이 아빠를 보고서 나한테 걸리면 누구라도 죽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찜찜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 남자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응급차에 실려갔던 아이 아빠가 잘못될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제 목격했던 마트 사건이 기사화되어 있더군요. 사건의 내막을 알고 나니 정말 안타깝고 사람이 무섭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죠. 사건은 50대인 남자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훈계를 하길래 화가 나서 칼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 주변에 큰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 주변 상처로 인해 미각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라고 하던데 맛을 보지 못해서 일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아이였는데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아버지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던 것이죠. 아이는 아버지의 흉기 피습 상황을 목격한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아저씨가 무섭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건 30개월 아이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날 아저씨는 대형 마트에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았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비닐봉지 안에는 과일 깎는 칼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청소년 때부터 폭력과 절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과 강간 그리고 상습 절도로 인해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군요. 살인미수로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 상처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라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평소 정신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던데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 정말 섬뜩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사건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너무 무서웠고 그 아저씨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10년 뒤 6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길 바랍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 말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저는 10대부터 사고를 많이 치는 탓에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징역을 살다 나왔고 정말 후회하며 반성을 많이 했었죠.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앞으로 사람답게 살겠다,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나이는 통과지만 학력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졸업장을 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알바면 상관없겠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군요. 한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담배가 떨어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사고 집 근처 골목에서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 직원 급구, 4대 보험 가능, 학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10시쯤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곳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직업 소개소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갔고 담당자는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원한다고 말을 하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과 거리는 좀 있었지만 평택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기숙사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요즘 불경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는 가스통을 만드는 회사였고 직원은 2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저축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며 큰 꿈을 가졌습니다. 입사 첫날 기숙사에 들어가 짐을 풀고 첫 출근을 했죠. 제가 맡은 업무는 사출이라는 파트였는데 가스통 모양을 잡아주고 제품을 넣었다 빼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작업 반장이 신입사원들에게 말을 하더군요. 기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신입들은 식사 후 12시 40분까지 흡연실로 모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저 말고 신입사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인사도 하지 못했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흡연실 앞에서 기다렸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마치 군대 신병 대하듯 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이라 그런 줄 알았고 얼른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작업 반장이 오더니 몇 가지 숙지사항을 말하면서 꼭 지켜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회식비를 걷는다고 하더군요. 급여가 들어오면 1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했고 기숙사에서 외출할 때는 고참에게 허락받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입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특성상 2교대 근무였는데 그날은 오전 파트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났죠. 눈을 뜨니 제 옆에 자고 있던 신입사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먼저 일어나 일찍 출근했나 싶어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업 반장이 기숙사 방문을 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있던 신입 어디 갔냐고 좋은 말 할 때 말하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을 갔던 거였고 일이 힘들어서 갔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첫 급여를 받게 됐고 작업 반장이 말하는 회식에 참석하게 됐죠. 회식이라고 해서 사장님과 관리자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었고 작업자들끼리 돈을 걷어 술 한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유난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술 한잔하다가 저를 부르더군요. 다음 주에 신입이 한 명 들어오는데 교육 똑바로 못 시키면 가만 안 둔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참이 술에 취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다음 주가 돼서 신입이 들어왔죠. 신입은 저보다 어려 보이고 이런 일은 처음인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작업 반장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나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저를 싫어한다는 고참이 제가 있던 기숙사로 찾아왔고 저는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신입 관리 제대로 안 하냐고 한 번 더 문제 생기면 그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입이 일을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날부터 신입이 실수를 할 때마다 기숙사로 찾아와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폭행 전과가 있는 입장이라 망설여 치더군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 만에 집으로 가는 건 부모님께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참고 지냈죠.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티고 나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쯤 전화가 오더군요. 기숙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고참들이 누군가를 봤다고 하던데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따라갔더니 신입이 도망가려고 하길래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죠. 저는 급하게 그리로 가서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며 고참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서 신입과 함께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면 도망가나 싶어 잘 타이르고 있는데 그때 작업 반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더군요.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네가 교육 안 시키면 내 손에 죽을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반장이 시키는 대로 신입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신입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장이 나오고 나서 신입을 얻고 그곳을 몰래 빠져나왔죠. 돈을 떠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람까지 죽는 일도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저보다 약자를 괴롭힌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드네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 신입을 폭행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던 작업 반장 얼굴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황당하고 섬뜩한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시청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가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죠. 옷차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세련미가 넘쳐 보였습니다. 평범한 손님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여자분은 가게 홍보를 해주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던데 홍보차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지만 영업사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게 오픈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가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결국 그 여자분께 마케팅 홍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업무 관련으로 몇 차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저랑 나이도 비슷해서 공감대가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일적인 관계였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이성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여자분과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저만 좋아한 게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을 때쯤 저희에게 조그만 사건이 생겼는데 모든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라 볼 수 있죠. 저는 가게 오픈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중에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고 쉬는 날에는 주로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했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쉬는 날이 아닌 가게 마감하는 늦은 시간에 찾아오곤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 얼굴 보기 진짜 힘들다.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가게 마감하고 간단하게 한잔하자.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라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가게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죠. 친구는 포장마차로 먼저 들어가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오늘 친구 만나서 간단하게 한잔 먹고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내가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내놓을게. 저는 평소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혹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까봐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썩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 눈치가 보여 친구와 정말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새벽 2시쯤 집으로 들어갔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음에도 11시에 가게 마감을 하고 2시에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빨리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루 종일 일하고 술까지 마셨으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씻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내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재중 전화가 10통 가까이 와 있더군요.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낸 카톡이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 됐던 거죠. 미진아, 무슨 일 있어? 오빠, 어제 친구랑 뭐 했어? 집 들어가서 카톡 보낸다며. 저는 친구랑 헤어지고 2시쯤 집으로 들어와 씻고 잠을 잤다고 몇 차례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의심을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는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면서 제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화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의심을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진아, 나 좀 믿으면 안 돼? 너 이럴 때마다 진짜 힘들다. 아니, 내가 언제 술 먹고 늦게 들어간 적 있어? 1년간 만났으면 너도 알잖아. 여자친구는 싸울 때마다 그날 일을 꺼내면서 지배하게 물었죠. 1년을 만나도 사람은 모르는 거지. 혹시 그날 친구랑 유흥업소 같은 데 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한 번은 봐줄게. 늘 같은 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한 달간 서로 만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차이게 됐죠. 내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기회까지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곧장 집에 갔다니까. 여자친구는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대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여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울면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저와 다투고 나서 친구들과 고민을 하다가 유흥탐정이라는 곳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남자들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흥업소에 얼마나 들렸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요즘은 결혼 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흥탐정 사무실에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방문하기 전 전화 예약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흥탐정들이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렇게 여자친구는 조사 비용 3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맡겼는데 정확히 3일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네, 사모님 유흥탐정입니다. 남자친구분 뒷조사를 해봤는데 이틀 전 새벽 1시에도 노래주점에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평범한 주점이 아니고 2차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여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가게 상호명부터 전화번호, 그리고 제가 방문했던 시간까지 상세하게 말해주는데 의심이 가면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 물어봐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가게 근처에서 찍은 CCTV 사진까지 보여준다고 하던데 여자친구는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여자친구는 아는 언니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 언니도 유흥탐정을 이용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과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끝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이 났으면 몰랐을 텐데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 억울하다고 하니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고 했죠. 언니는 남자친구와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유흥탐정 사무실에 연락을 해봤다고 하는데 언니와 같이 있던 시간에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더니 그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흥탐정 사무실에서 보내준 CCTV 사진을 보니 화질이 흐릿해서 누군지 판단하기 힘든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언니 말을 듣고 나서 CCTV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제가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 당시는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판단이 흐렸다고 정말 바보 같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유흥탐정 사무실에서 알려준 정보는 모두 다 거짓이었고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라고 하던데 워낙 치밀한 놈들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저는 여자친구와 신뢰가 깨진 상태라 다시 만나기가 힘들다고 판단돼서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유흥탐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저같이 피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곳에 속아 파혼을 한 커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은 헤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대부분 피해자는 주로 여성분이라고 하던데 유흥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속았다가 헤어지는 건 물론 그 충격으로 목숨까지 잃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정말 섬뜩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섬뜩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제가 행동을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저는 40대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부산에 있는 홈플러스 안에 입점을 해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매출도 안 나오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마감 타임 때 아내에게 매장을 맡기고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시작한 일은 음식 배달 알바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겪었던 섬뜩한 일입니다. 배달 대행일은
크게 자격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특히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였습니다. 요즘에는 오전 반, 오후 반, 풀타임 등으로 인원을 뽑는다고 하던데 7년 전만 해도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었죠. 섬뜩한 사건이 있었던 날은 2015년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내에게 마감을 맡기고 오후 6시쯤 배달 알바를 하러 갔을 때였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배달 특성상 비가 올 때는 시급이 올라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불편하니 배달 기사분들이 퇴근하려고 하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분은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시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비옷을 입고 준비를 마친 뒤 첫 번째 콜을 잡아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배달하는 곳이 2군데 이상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일을 하곤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하지만 같은 거리를 2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달 기사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렇죠. 그날 목적지는 사하구 하던동에 있는 빌라였는데, 빌라에서 2분쯤 떨어진 원룸에도 배달이 있어서 2가지 음식을 싣고서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원룸을 거쳐 빌라로 들어가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에 원룸에 음식을 건네주고 곧장 빌라로 향하던 중이었죠. 비가 와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하고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빌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남자분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한 번 더 그 남자를 봤던 이유가 혼자서 걸어가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걷는 모습 때문이었죠. 보통적으로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뛰어가거나 비를 좀 피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 남자는 천천히 걷고 있어서 눈길이 가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를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사고라도 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죠. 남자는 술에 취한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바닥에 누워 오토바이 바퀴를 잡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난감하더군요. 비도 오고 배달도 얼른 가야 하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고, 결국 힘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고 빌라로 들어가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콜을 잡고 오토바이 시동을 켜렸는데, 조금 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친 남자가 다가와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 얼굴을 봤더니 20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였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더군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지만 제 몸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지금 상황에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일도 못하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며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가 방심한 사이에 시동을 걸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일주일쯤 지나 일을 하던 도중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경찰이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죄 짓고 살았던 적도 없고 범죄에 연루될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주일 전쯤 비 오는 날 검은색 라운드 티셔츠에 청바지 입은 남자를 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머리에 스치는 게 배달 알바 중에 만났던 술 취한 그 남자가 생각이 났죠.
청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상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만나고 다음날 저녁 6시쯤 사하구 하던동의 빌라 타워 주차장 지하 1층에서 그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신고자는 그 남자와 같이 술을 먹었던 친구였는데 술을 먹고 귀가 후 다음날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친구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하고 결국 그 남자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디며 5m 아래 주차장 지하로 추락한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그 청년은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술을 먹고 사고로 숨지게 된 사실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후회가 들더군요. 제가 그날 돈을 벌기보다 청년을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아마도 그 청년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